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삼성의 기술은 세계를 선도합니다. 2. 애플의 충격적인 성명. 3. 일본의 두려움.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수도 없이 많은 비웃음을 받았지만 현실은 잠못 다르죠.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충분히 그러리라 믿습니다. 삼성이 TSMC를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은 기술력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도 비슷한 기술로는 TSMC의 고객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인정할 만큼 압도적인 기술로 양산을 해야 그들을 몸직일 수 있습니다. 삼성은 5나노와 4나노 스물의 문제로 기존 퀄컴과 엔비디아의 일부를 TSMC에 넘겨주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일부를 찾기는 했지만 TSMC가 4, 5나노 공정에서 수를 문제가 별로 없었던 점에 비하면 사실 완패한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즉 신뢰성의 틈이 더 벌어진 것과 같습니다. 팹리스들이 가격 차이가 있어도 더 안전한 곳에서 제품을 만들고 싶어하는 이유는 제품을 접한 고객들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제품 판매 후 문제가 있다는 뒷얘기를 듣고 싶어하지 않는 것은 묘봐도 같습니다. 무조건 싼 가격으로 대량 판매를 한 뒤 사라지는 그런 중국 기업이 아닌 다음에는 품질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3나노미터 양산에 돌입했다고 해도 아직 TSMC 고객들이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잘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신뢰성 때문입니다. 언론에서 얘기하는 기술 유출에 대한 염려건이 아니라 수물과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문제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 고객들을 움직이게 하려면 TSMC에 비해 확고한 기술적인 우위를 보이면서 신뢰를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세계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TSMC를 꺾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기술력이나 또는 비슷한 기술력으로 비교가 안 되는 저렴한 가격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또한 삼성 파운드리와 가까운 기업들이 삼성 3나노미터를 적용한다고 해서 당장 삼성 파운드리로 옮겨 타지 않고 일단은 시장에서의 평가를 듣고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기술력을 발휘해 TSMC가 생산하는 제품보다 훨씬 좋은 고성능, 저저전력, 초소형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야 TSMC의 고객들이 삼성 파운드리로 움직이게 할 수 있지. TSMC와 대등한 기술을 갖춘 수준에선 순수 파운드리 업체인 TSMC를 이기는 게 쉽지 않다는 게 반도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관계자나 반도체 전문가들은 2나노와 1.4나노미터에서 삼성의 완전한 기술력을 증명하면서 TSMC에 비해 계속 앞서 나간다면 그때부터 즉 2025년부터 1위 탈환에 대한 진검 승부가 시작될 것으로 봅니다. 무조건 기술력에 완벽하게 앞서가야 합니다. 우선 삼성전자의 기술력이라고 한다면 메모리 반도체를 들 수 있습니다. 애플은 다른 부분은 TSMC에 하청을 주고 있지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다릅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은 세계 1위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애플은 삼성전자로부터 D램, 낸드 플래시 같은 메모리 반도체를 받습니다. 물론 다른 삼성전자의 경쟁 업체도 있지만 품질을 따지는 애플의 1순위는 가격이 가장 비싼 삼성전자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경쟁사라고 해도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는 믿을 수 있는 신뢰 때문입니다. 현재 3나노미터 공정에서는 삼성 파운드리가 6개월 먼저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조선은 어제 기사에서 TSMC가 3나노미터 양산에 돌입했다고 하는데 관련 근거가 없습니다. TSMC가 3나노미터 양산에 돌입하면 대만 언론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2020년 6월 반도체 업계에서의 화두는 3나노미터 공정 기술에서 가게이트 올어라운드와 핀펫 성빈 FET의 차이였습니다. 당시 핀펫 구조는 5나노미터 공정까지, 4나노미터 공정까지는 활용할 수 있다고 봤지만 3나노미터 공정부터는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성 파운드리와 달리 TSMC는 3나노급 공정에서도 누설 전류 문제를 감수하면서 GAA 대신 핀펫 구조를 적용시키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기술력 때문인 이유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애플, 퀄컴, AMD 등 초대형 고객사들로부터 3나노급 공정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반도체 설계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고 세미컨덕터 엔지니어링은 지적했습니다. 실제 미세 공정 심화에 따라 반도체 설계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따라서 엄청난 비용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시장 조사기관 IBS에 따르면 28나노급 반도체를 설계하는 데는 평균적으로 5,100만 달러가 투입됐지만 10나노급에서는 1억 7,400만 달러가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7나노급은 3억 달러, 5나노급은 5억 3천만 달러가 필요했고 3나노급 공정으로 진입하면서부터는 반도체 설계에만 5억에서 15억 달러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핀텍과 비교해 구조가 상대적으로 복잡한 GAA 기반 반도체 설계 비용은 더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비용 때문에 TSMC가 GAA 도입을 미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편으로는 GAA 기반 반도체가 핀텍 기반 반도체보다 성능 면에서 당장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TSMC가 GAA 도입을 미루는 이유로 들기도 합니다. 세미콘덕터 엔지니어링은 지난해 IBS 관계자를 인용해 3나노급 GAA는 3나노급 핀텍과 비교해 전력 소모가 15에서 20%가량 적은 장점이 있지만 반도체 노광 식각 증착 공정멀 및 금속 배선 공정 벌이 동일하기 때문에 성능 차이는 8% 미만일 것이라고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지난 3월 전혀 다른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나노급의 NB캡 기반 반도체가 7나노급 핀텍 반도체와 비교해 소비 전력 50% 절감, 성능 30% 향상, 사용 공간 45% 감소 등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시장 조사기관의 예측치인 8% 미만보다 훨씬 강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삼성 발표대로라면 대단한 차이입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3월 파운드리 포럼에서 더 진화된 NB캣을 발표하면서 이미 1나노미터 개발에 진보된 기술력을 보였습니다. 기술력에서 TSMC가 점차 떨어지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3나노급 이하 공정으로 진입할 경우 GAA 공정은 필수적 단계로 어차피 핀텍 구조는 적용시킬 수 없기 때문에 시일을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적용해야 하는 공정은 빠를수록 기술력도 높아지고 수율 안정화도 빨라진다는 논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술력의 경쟁이고 이제부터는 반도체의 정세로 들어갑니다. 아시다시피 TSMC는 일본 구마모토현에 총 1조 2천억엔을 들여 생산 라인을 건설 중인데 이 중 일본 정부가 건설 비용의 40%를 지원합니다. 지난 4월 착공했고 내년 9월에 준공해 2024년 말부터 양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소니는 TSMC 공장 옆에 이미지 센서 생산 라인을 세워 TSMC에서 생산된 칩을 받아 옆 공장에서 바로 센서를 완성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TSMC 고위 관계자가 일본의 제2공장을 건설할 가능성을 내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우선 처음에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7나노 5나노 등 그런 첨단 반도체, 선단 어드밴스드 공정 위주로 개발되는 반도체일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예상하면서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건설에 착공하고 나서 뒤늦게 소문이 도는 내용은 첨단 반도체가 아닌 12인치 웨이퍼의 22에서 28나노 반도체를 주로 생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첨단이 아닌 자동차용이나 가전제품에 사용하는 기본적인 구형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 지금 쇼티지가 나는 부분이 이쪽 부문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의 전말은 일본의 간절한 요구를 거절하기 힘든 대만 정부의 입장에 따라 일본 정부가 50%의 건설 자금을 대주는 조건으로 기본적인 22에서 28나노 반도체의 생산 공장을 건설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소문이었습니다. 자동차 왕국인 일본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좋은 기회라는 분석도 나왔기에 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미국에서는 한국과 대만을 압박하면서 반도체 기지를 미국에도 세워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정부의 압박에 몰입을 창 TSMC 창업자 등 TSMC 최고의 경영진은 대만 생산이 유리하기 때문에 굳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강력했던 것만큼 고개를 숙이는 것도 빨랐습니다. TSMC가 대만이 유리하다고 한 것은 생산 단가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계적으로 찍어낸다고 해도 미국과 대만의 생산 단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하튼 일본 정부의 간곡한 요청에 어쩔 수 없이 따랐고
미국의 요청에는 반발했던 TSMC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TSMC 고위 관계자가 일본의 제2공장을, 그것도 첨단 반도체 공장을 세울 수도 있다는 말이 슬며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3나노미터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세우겠다는 말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결론적인 것은 앞으로 TSMC가 삼성 파운드리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승부수를 잘못 두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패권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반도체 위기까지 겹치며 이제 반도체 시장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올해 3분기 세계 반도체 매출 1위를 기록한 대만의 TSMC가 3나노미터 양산 계획을 연기한 데이어 고객사 주문 물량마저 대폭 축소된 것으로 알려지며 큰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나 TSMC의 생산 능력이 급격하게 감소해 연례 토막이 난 수준이라고 하죠. 이에 미국의 한 저명한 경제사학자는 제 아무리 TSMC라고 해도 3나노 혁신에서 미적거리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며 경고했다고 하는데요. 그 반면 삼성전자는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며 이미 3나노 2세대 공정에서 대형 고객사를 확보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편 최근 독일 대통령과 하원 의원이 경기도 평택의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하여 최첨단 기술에 입을 다물지 못하는 등 극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 침체로 인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실적 부진에 빠진 가운데 상대적으로 견고할 것으로 예상됐던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마저 수요 침체로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분기 매출 기준 전 세계 반도체 기업 1위에 오른 대만의 TSMC마저 주문량 감소와 고객사들의 잇단 주문 취소를 막고 있습니다. 앞서 TSMC는 3나노 양산을 지난 7월에서 9월로 또다시 올해 4분기로 2번씩이나 연기했었는데요. TSMC는 3나노 반도체는 4분기 후반에 양산될 예정이라며 장비 배송에 문제가 생겨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으로 내년 중 완전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TSMC가 3나노 공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란 의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3나노 공정은 이전 세대인 5나노와 비교했을 때 집적 소자 밀도를 50%나 더 늘린 반도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많은 비용과 더 높은 공정 기술 난이도가 요구됩니다. TSMC는 그에 이어 고객사 주문 물량까지 대폭 축소되며 내년 실적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TSMC의 주문 물량 축소가 시스템 반도체 전반적인 수요 감소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시장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적고 3나노라는 기술 프리미엄을 획득한 삼성전자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라는 반론이 더욱 우세합니다. 지난 4일 업계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TSMC 주요 고객사들의 3나노 주문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조만간 점검에 나설 전망이라고 합니다. 특히 올해 4분기 양산 예정인 3나노의 주문량은 연초 계획과 비교했을 때 40에서 50%가량 대폭 줄어든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는 정보기술 IT 기업들이 글로벌 경기 침체라는 위기를 맞아 수익성을 방어하기 위해 주문량 조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애플과 인텔, 대만 미디어텍 등 TSMC의 주요 고객사들은 아직 양산도 시작되지 않은 TSMC 3나노 공정을 못 빠지게 기다리며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촉각을 기울인 채 대응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애플은 TSMC의 3나노 공정을 통한 M2 칩을 탑재한 신형 맥북을 연내에 출시할 예정이었으나 신제품 출시 일정을 내년 1분기로 한 차례 미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SMC는 여러 협력업체의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웨이퍼, 소모품, 장비 등이 주문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는 사실상 연쇄적인 주문 취소가 이어질 만큼 파운드리 업황 자체가 좋지 않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TSMC의 3나노 생산 능력은 웨이퍼 기준 44,000장에서 1만 장 수준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에 미국의 한 저명한 경제사학자는 제 아무리 TSMC라고 해도 3나노 혁신에서 미적거리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며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0월 24일 반도체 전쟁의 저자인 크리스 밀러 터프츠대 교수가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반도체 산업에서 다음 단계의 기술로 이동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TSMC는 넘어질 수 있다며 극연해를 드러냈는데요. 그는 이어서 향후 몇 가지의 프로세서 기술 전환이 예상보다 힘들어질 경우 TSMC의 날카로움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반도체 업계의 전반적인 시장 상황은 점차 악화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인 트렌드 포스에 따르면 최근 스마트폰, TV, 태블릿, PC 노트북 등 세트 제품의 재고가 무려 6개월치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지난 3분기 기준 반도체 업체의 연간 누적 재고량은 지난 1분기와 비교했을 때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세트 업체들의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반도체 업체들의 재고 역시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반도체 기업, 유통업체, 대리점 등이 공급을 담당하는 칩도 상당한 양의 재고가 쌓여 있는 상태인데요. 칩 수요가 감소하면서 파운드리 팹 가동률도 내려갔습니다. 트렌드 포스에 따르면 지난 2년간 100%였던 8인치 팹 가동률이 올 하반기부터 90에서 95%로 줄었으며 일부 소비자용 IT 제품의 칩을 생산하는 팹 가동률은 90% 이하로 떨어졌고 12인치 팹 가동률도 올 하반기에 95%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러한 반도체 위기 상황 속에서 TSMC가 삼성전자의 1위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3나노 기술을 확보했으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2나노와 1.4나노 공정 등 기술 개발에 투자하여 기술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나 기존의 핀팹 기술 대신 GAA라는 신기술을 도입하면서 그 기술력 격차를 벌려 나가고 있는데요. 기존의 핀팹 기술은 상어 지느러미처럼 생긴 차단기로 전류를 막아 신호를 제어하지만 GAA 기술은 전류가 흐르는 채널을 사면으로 둘러싸 전류의 흐름을 더욱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TSMC는 아직도 핀팹 방식을 고집하고 있기에 삼성전자의 기술이 훨씬 앞서 있다는 업계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죠. 여러 방면에서 고려해봤을 때 현재 기술력 자체만으로는 삼성전자가 TSMC보다 앞서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객사 확보 문제로 인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점유율은 TSMC보다 뒤처져 있는데요. 트렌드 포스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기준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TSMC가 53.4%, 삼성전자는 16.3%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TSMC는 올해 8월 중국 난징에서 열린 2022 세계 반도체 대회에서 핀팹 공정을 활용한 3나노 수율이 80%에 이른다고 발표하기도 했죠. 이미 애플, 인텔, AMD 등으로부터 3나노 수주를 확보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업계에서 삼성전자가 TSMC보다 먼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한 만큼 향후 고객사 확보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TSMC의 주문량이 감소하고 있기에 향후 삼성과의 파운드리 점유율 격차 역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TSMC가 시설 투자를 축소하기로 결정한 것과 달리 삼성전자는 올해 총 시설 투자 예상 금액이었던 54조 원을 그대로 집행할 계획임이 밝혀지며 그 전망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구글 등이 만드는 차세대 제품을 2023년 도입 예정인 2세대 3나노 공정으로 수주하게 된다면 수율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게 더 많은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삼성전자는 3나노 2세대 공정에서 고성능 컴퓨팅과 모바일 부문 대형 고객사를 확보한 상황이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최근 삼성전자는 미래 준비에 방점을 찍고 인프라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열린 올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탄탄한 이익 기반을 만들고 중장기 수요 대응을 위해 적정 수준의 인프라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9일 삼성전자 현지 엔지니어링 파트너사인 제이콥스 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지난 5일 텍사스 주 윌리엄슨 카운티 테일러시 소재 제이파운드리 공장을 착공했다고 합니다.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은 오는 2024년 11월에 완공될 예정인데요. 삼성전자는 지난해 테일러시를 제이파운드리 공장 위치로 낙점하고 17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테일러시는 삼성전자가 170억 달러를 투자하는 명목으로 첫 10년 동안 납부한 재산세의 90%를
이후 10년간은 85%를 환급해 줄 것을 약속했죠. 올 상반기에 착공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대내외 환경이 불안정해지면서 연기되어 약 1년 만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부지의 기초공사를 진행해온 데 이어 본격적으로 건물 공사에 돌입하면서 프로젝트 진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한편 최근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 이혜원 연방 하원의원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혜원 연방 하원의원은 한국계 여성으로는 최초로 독일 연방의회에 입성했으며 연방 하원에서 아시아계는 이 의원이 유일해 국내외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 의원이 한국에 익숙하기에 이번 방안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독일 대통령과 이 의원은 경기도 평택의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해 반도체 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이 의원은 글로벌 혁신 지수 6위의 한국은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며 삼성의 반도체 생산 현장 방문은 이를 또 한 번 증명하는 순간이었다고 극찬했습니다. 급변하는 반도체 시장 속에서 삼성전자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입지를 구축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8월 3,000톤급 장보고 31번 함인 도산 안창호함이 본격적으로 우리 영해를 지키는 임무에 투입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그 도산 안창호함이 세계 최장 잠항 기록을 세웠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었는데요. 도산 안창호함이 국내 기술로 개발한 수소연료전지 탑재로 세계 최장 잠항 성능을 보유할 수 있게 된 사실이 알려지며 잠수함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한편 미국이 한국의 핵 잠수함 보유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한국이 재래식 잠수함으로 핵 잠수함에 버금가는 3세대 잠수함을 만들어 또 한 번 화제가 됐는데요. 연이어 개발된 신기술로 심지어 핵 잠수함 자체가 갖고 있던 한계마저 뛰어넘을 수 있다는 소식에 한국의 3세대 잠수함 사업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최근 국제 분위기상 3세대 잠수함 사업 이후 방향이 핵 잠수함 건조로 추진될 가능성 역시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최초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탑재한 3,000톤급 장보고 31번 함인 도산 안창호함이 지난해 취역한 뒤 올해 8월 본격적으로 우리 영해를 지키는 임무에 투입됐습니다. 도산 안창호급은 우리나라 최초의 3,000톤급 잠수함으로 기존의 독일 기술을 도입해 만든 장보고급 손원 1급과는 달리 설계부터 건조 모두 우리 기술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원자력 추진이 아닌 재래식 방식이지만 공기 분유 추진 체계의 AP를 탑재해 몇 주 동안 수중 작전을 할 수 있는데요. 최근 도산 안창호함이 세계 최장 잠항 기록을 세웠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3,000톤급 장보고 3배치 1 성능의 핵심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수소연료 전지가 탑재됐다는 것인데요. 그로 인해 잠항 작전 중에도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20일이 넘는 세계 최장 잠항 성능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죠. 그에 따라 탐지하거나 공격할 수 있는 여유 기간도 늘어나 대한민국의 작전 능력이 대폭 향상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산 수소연료전지는 기존의 공기를 사용하는 연료전지보다 효율을 높여 독일 제품보다 성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장보고 3배치1에 탑재된 수소와 산소의 양만큼 물속에서 계속 잠항하면서 전기를 생산해 추진하거나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잠수함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최근에는 인도와 호주에서 잠수함용 연료전지가 탑재된 잠수함 건조 문의가 이어지며 해외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는데요. 친환경 고성능 연료전지 개발로 적에게 노출되지 않고 바닷속에서 오랫동안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동북아 등 해양 세력의 변화까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 잠수함에 비하면 여전히 그 한계가 극명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핵 잠수함의 경우 재래식 잠수함에 비해 속도가 3배 이상 빠르고 더욱 은밀하게 기동할 수 있으며 이론적으로 퇴역할 때까지 잠항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최근 한국에서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이 연이어 개발되며 분위기가 급반전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는 고순도 수소를 잠수함 내에서 직접 생산해 잠항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독자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근 전력화되고 있는 잠수함은 잠항 시간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고효율 연료 전지를 탑재하고 연료 역시 고순도 수소를 사용하는데요.
기존의 잠수함용 연료 전지에 쓰던 수소 저장 기술은 수소를 특수한 합금에 흡수시키는 방식으로 비교적 안전하게 수소를 취급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잠수함 내부에 설치되는 수소 저장 합금의 무게당 저장 효율이 낮고 별도의 수소 충전 시설을 통해서만 충전할 수 있으며 충전 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일정 주기마다 반드시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부두에 정박해야 했기에 은밀함이 가장 큰 무기라 할 수 있는 잠수함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단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가 기존 수소 저장금 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잠수함 연료 전지용 메탄올 개질 플랜트 기술을 개발해낸 것인데요. 잠수함 연료 전지용 메탄올 개질 플랜트 기술은 높은 비율로 수소를 포함하고 있는 메탄올을 연료로 활용하여 연료 개질 반응을 통해 잠수함 내에서 고순도 수소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메탄올은 값이 싸고 보관 및 주입 방법이 간단하며 무게당 저장 효율이 매우 높고 별도의 장치 또한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술을 적용하면 별도의 수소 충전 시설용 필요 없으며 연료 보급 주기를 획기적으로 늘려 잠수함의 잠항 시간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잠수함 연료 전지용 메탄올 개질 플랜트 기술은 지난 4년간 방위사업청의 핵심 기술 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로 향후 국산 잠수함의 성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의 관계자는 필요시 민간 선박용 연료전지, 산업용 연료전지 분야 기술 이전을 통해 수소 경제 사회 구축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잠수함 사업을 넘어 수소 산업 전체의 수준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고려되는 수전의 과정에서 수소 생성 촉매인 전이 금속 기반 나노 촉매를 이용하여 수소 에너지를 고효율, 저비용으로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고려대 연구원들이 개발한 해당 기술을 통해 전기 분해 효율을 대폭 끌어올려 수소 생산 자체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물을 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물 전기 분해 방법은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수소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전기 에너지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수소 생산을 가능케 해 전망이 밝은 기술로 평가됩니다. 물 전기 분해 수소 생산 기술의 핵심은 수소 발생 반응이며 이 반응의 활성이 가장 뛰어난 촉매는 백금입니다. 그러나 백금은 매우 고가의 촉매로 킬로그램당 무려 7만 달러가 넘으며 비활성화도 매우 빨라 사용기간이 사실상 하루를 넘기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 전기 분해를 통한 수소 생산법 자체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큰 요인이 되었죠. 수소의 상용화를 위해 값비싼 백금을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하고 우수한 활성을 갖는 촉매 소재 개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왔는데요. 우리 연구팀은 촉매 소재로 물 전기 분해에 뛰어난 활성을 갖는 몰리브덴과 바나듐의 합금인 전이 금속 디칼코게나이드 나노 소재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콜로이드 용액 합성법을 이용하여 몰리브덴과 바나듐의 조성비를 조절한 합금, 디칼코게나이드 합성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조성비 변화에 따른 촉매 활성도를 통해 단일 금속보다 훨씬 뛰어난 활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슈퍼컴퓨터의 양자역 학적 계산으로 안정된 합금 결정 구조와 뛰어난 물 전기 분해 촉매 활성 메커니즘도 입증했습니다. 이를 수소 추진 잠수함에 적용하면 바닷물을 전기 분해해 저장 중인 산소와 수소의 소모량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잠항을 마친 후 수면 위로 올라와 디젤 엔진을 가동하며 AIP 충전 및 산소를 보급하는 스노클링 빈도를 줄이는 것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기술이 상용화되면 재래식 잠수함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핵잠수함 못지않은 잠항 기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심지어 핵잠수함이 갖고 있던 문제점까지 해결하며 새로운 게임 체인저 무기 체계로 거듭날 수 있다는 소식어 한국의 3세대 잠수함 사업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핵잠수함은 많은 장점을 갖고 있지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건조, 운용, 유지에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시설과 교육 훈련에도 천문학적인 경비가 들어갑니다. 기술의 확보, 건조, 해결료의 농축과 재처리, 승조원의 방사능 대처 교육 등 하나하나 엄청난 거금이 들어가며 핵잠수함 한 척에 들어가는 경비가 재래식 잠수함의 무려 10배 이상에 달합니다.
기존 재래식 잠수함에 최근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수소 동력을 적용함으로써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고 무제한에 가까운 자막 능력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기존 재래식 잠수함의 잠안기간은 길어야 3주이며 승조원의 피로도를 고려하여 15주 정도 주기로 운영해 왔습니다. 최근 개발된 기술로 스노클링 빈도를 15주에 한 번 정도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핵잠수함을 확보한 것과 비슷한 효용가치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장보고선 사업을 통해 2030년대 초까지 도산 안창호함을 비롯한 배수량 3,000톤에서 4,000톤급 이상인 9척의 잠수함을 전력화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 중 1에서 3번 항배치 1은 연료전지식 AIP 추진 체계를 4에서 6번 항배치 2는 리튬이온을 사용하는 개량형으로 건조될 전망이며 4,000톤급으로 추정되는 7에서 9번 항배치 3은 아직 추진 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국제 분위기상 3세대 잠수함 사업의 7에서 9번 항배치 3이 핵잠수함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의 관행으로 볼 때 핵잠수함에 관한 연구 개발은 이미 많은 진척이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오쿠스 동맹이 결성되면서 탈원전 비핵화를 선언한 호주가 미국의 권유로 버지니아급 원자력 잠수함을 획득한다고 발표했는데 한국의 핵잠수함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뉴욕타임즈 등 외신에서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점치는 기사들이 잇따랐으며 디플로맷, 포린폴리시, 랜드연구소 등은 한국이 독자적 핵잠수함을 설계 건조할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북한이 핵잠수함을 개발한다고 밝혔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에도 필요하므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인정하자는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외교 군사 전문지 더 디플로맷은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에 대한 열망과 필요성을 지지해야 한다는 사설을 공개했습니다. 한 군사 전문가는 우리 국민들은 2030년 전에 우리 손으로 만든 핵추진 잠수함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는데요. 핵잠수함 도입 여부를 떠나 이미 세계 최고의 잠수함 기술력을 획득하는데 성공해낸 것 같아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